안녕하세요. 월드클로즈업 이승원입니다. 그동안 월드클로즈업에서 아프리카 국가를 몇 차례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대체로 내전이나 쿠데타처럼 암울한 소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르완다입니다. 오랜 식민 지배 역사, 그리고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94년 르완다 학살 등 역사적인 비극을 겪었죠. 하지만 이제는 고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IT 허브, 선진국 수준의 치안, 여성 정치 참여율 1위 등 타이틀이 다양하죠. 과연 르완다는 어떤 나라일까요? 오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예, 안녕하세요. 아프리카를 너무 좋아하고 알리고 싶어하는 아프리카 콘텐츠 크리에이터 송태진입니다. 저는 우간다 아니고 와칸다도 아니고 르완다에서 온 원세입니다. 네, 준비해 오셨군요. 저 자기소개예요. 자기소개. 사실은 이제 작가님과는 작년에 한번 뵀었는데, 네. 한두 차례 뵀었는데, 그때도 역시 아프리카 때문에 모셨었어요. 다른 자리에서. 아프리카에서 꽤 오래 사시지 않으셨나요? 저 케냐에서 한 5년 정도 지냈었고, 또 부룬디에서 1년 반 정도 있었고, 다른 나라들도 또 두루두루 다니면서 지냈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르완다는 네. 언제쯤? 르완다는 제가 군대 제대하고 네. 2008년도 정도에 한번 갔었다가 또 2010 몇 년도에 한번 또 여러 번 이제 방문했었습니다. 저는 르완다를 포함해서 아프리카 대륙 근처를 못 가봐서 오늘 참 궁금한 게 많은데요. 우선님, 한국에는 언제쯤 오셨어요? 한국에 온 지 지금 거의 9년 됐습니다. 9년. 네. 네. 아니, 그 많은 나라 중에 어떻게 한국을 오게 되셨습니까?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네. 컴퓨터를 좋아했어요. 네. 이제 IT 공부하고 싶었는데 가족이 미국에 계시니까 미국에 갈까 이제 준비 와중에 르완다에서 한국인을 만났어요. 네. 솔직히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었는데 네. 그때 딱 한 가지 알고 있었어요.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말고 아는 네. 게 없었는데 제가 IT 좋아하니까 이제 검색을 해봤죠. 그래서 코리아 어떤 나라인지 하다 보니까 너무 뭐 IT 강국이다, 뭐 안전하고 기술 뭐 좋다 이렇게 네. 많이 나와서 네. 한번 한국에 가볼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말을 하면 뭔가 친구들한테 뭔가 있어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국에 네. 왔어요. 처음에 여행 왔다가 네. 너무 좋아서 지금 9년 됐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안녕하세요도 몰랐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안녕하세요 배우고 막 한 어학당도 다니고 대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지도를 보면서 연구를 좀 했는데 네. 면적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남한 면적이 한 1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르완다는 2만 6천 제곱킬로미터. 한국 사람들이 혹은 외국 사람들이 르완다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어떤 설명을 해주시는지 저희에게도 한번 좀 나눠주시죠. 제가 친구들은 자주 하는 이야기 있어요. 딱 세 가지만 알면 르완다 안다. 이렇게 네. 첫 번째는 아프리카에서 제일 깨끗한 나라. 네. 두 번째는 약간 안전한 나라. BBC에 나왔는데 네. 그 여성분들은 혼자 갈 수 있는 나라 이제 전 세계에서 6위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오. 그 부분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그러네요. 네, 세 번째는 이제 날씨가 좋다. 한국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일단 그 사계절은 없고 건기와 우기밖에 없어서 네. 그리고 습기가 없어요. 그게 가장 좋네요. 네. 그래서 1년 내내 한국 가을 날씨? 많이 더우면 29도, 27도 되고, 네. 많이 추우면 한 9도, 10도 정도 됩니다. 가야 되겠네요. 그 나라. 네, 네. 진짜 좋아요.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처음 갔을 때가 2008년이었는데 그때가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때부터 이미 나라가 되게 깨끗했었어요. 육로를 통해서 르완다에 들어갔는데 르완다 국경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나라가 샥 하고 무슨 뮤지컬 무대 바꾸는 것처럼 깨끗하게 바뀝니다. 도로도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쓰레기 같은 것도 없고 사람들도 옷을 되게 단정하게 입고 다니고 이제 그런 게 보이는데 이제 국경이니까 시골이잖아요. 네. 외곽에서부터 수도 키갈리로 점점 가까워지는데 키갈리에 가니까 정말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구나. 네. 뭐 하나하나 다 이렇게 세심하게 사람들이
보고 있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론들은 주로 안 좋은 소식들을 다루잖아요. 그래서 왜 외국 사람들이 저희한테 맨날 연락 오면은 뭐 남북 간에 전쟁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처럼 그렇죠. 잘 모르는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르완다는 언제부터 왜 이렇게 깨끗해졌나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한국처럼 새마을 운동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의무간다라는 제도가 있어요. 의무간다? 의무간다. 그 제도 뭐냐면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아침부터 7시부터 11시까지 네. 모든 국민이 모여서 청소를 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차도 안 다니고 말 그대로 모든 국민이 나와서 다 그렇죠. 청소하고 이런 거예요? 대통령 왔어도 같이 국민들이랑 막 청소를 해요. 뭐 거기 나무 심고 막 쓸고. 그때 돌아다니면 경찰이 잡습니다. 아, 네. 정말요? 네. 그 국민들이 그걸 다 따랐나요? 왜냐면 좀 귀찮을 수도 있고, 왜 그렇죠. 의무적으로 우리한테 이런 걸 시켜? 라고 반발도 있었을 텐데, 그 분위기가 어땠나요? 혹시 뭐, 그때 어렸을 때라서 저 기억을 어렸을 못 하실 때 것 같은데. 우리 엄마 엄청 많이 혼냈어요. 의무간다 시간인데 왜 자고 있니? 약간 이런 느낌. 그렇게? 근데 이제 처음에 다 같이 하다 보면 재밌어요. 왜냐면 이제 동네 사람들도 만나고 아. 이야기도 하고 새로운 소식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네. 집에서 있는 것보다 나가서 막 다 놀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이벤트처럼 네, 돼버렸군요. 되게 좋아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 그 2008년에 르완다에서 이제 비닐봉투 금지되었어요. 환경 때문에 그거 다 없앴어요. 르완다에서 진짜 비닐봉투 거의 없어요. 조금 있긴 한데 네. 근데 거의 없어요. 사람들은 안 쓰고 예를 들어서 뭐 과자 같은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네네. 이거는 되고 근데 나라 안에서는 금지돼 있어요. 네. 루안다가 처음에 그걸 했을 때가 제가 루안다 갈 때였는데 네. 그래서 그 전에 국경을 통과할 때 가지고 있던 비닐봉지 그쵸. 이제 싹 다 버리고 무슨 종이봉투나 아니면은 뭐 헝겊 가방 같은 데 다 옮겨 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른 나라에도 전파가 돼서 케냐나 탄자니아 같은 데서도 그걸 지금 따라하고 도입하고 있는 있어요? 아프리카 쪽에서 꽤나 이게 핫한 주제입니다. 그렇군요. 비닐봉지. 네. 그리고 저처럼 르완다에 지금 날씨 때문에 혹한 사람들, 이제 네. 언젠가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좀 소개시켜주고 싶은 뭐 특징이나 뭐 랜드마크 혹은 뭐 예를 들어 한국 하면 뭐 삼성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르완다 하면 어떤 산업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한데요. 약간 르완다에서 그 최초로 마라폰이라는 스마트폰을 만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삼성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큰 반응은 아닌데 근데 아프리카 이제 중요해요. 최초로 되니까 오. 너무 자랑스럽고 아프리카 최초 그 네. 의미가 있네요. 그리고 약간 여행지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음. 약간 바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막 산, 뭐 등산, 뭐 자연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추천하고 싶은 거는 바다는 없지만 큰 호수는 있어요. 근데 큰 호수 안에서 섬들이 너무 몇 개 있고 네. 자연이나 물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엄청 힐링을 받고 오고 그리고 약간 유명한 그 여행지 하나도 골리라 되게 유명해요. 골리라. 골리라. 네. 네. 고릴라. 네. 아 고릴라. 네, 고릴라. 그래서 너무 멸종 위기여서 그 전 세계에서 국가 한 3개, 4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골리라 너무 관리하고 네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보러 와요. 네. 아, 작년에 그 제 지인이 아프리카 르완다 가서 고릴라 본다고 했던 게 갑자기 기억나네요.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예약을 해야 되고 그렇죠. 가서 딱 들어가는 시간 나오는 시간 엄청나게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거기 말씀을 하시는군요. 네네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프리카 사파리도 있어요. 사파리. 뭐 사자도 보고, 기린도 기린도 보고, 보고. 기린도 보고, 아. 그러고 더 있어요. 아프리카 여러 국가를 다니셨으니까 약간 네. 비교가 되잖아요. 네. 근데 주로 이제 케냐에 계셨지만 르완다 가니까 이런 게 좀 다르네라는 어떤 느낌들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제가 이제 처음 아프리카를 가려고 생각했었을 때가 그 영화 한 편 때문에 그런데 뭐죠? 호텔 르완다. 호텔 루안다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영화인데 맞아요. 제가 학생 때 그걸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 전까지는 거의 뭐 관심이 없었는데 이런 일을 겪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루안다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네. 아프리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네. 실제로 그곳에 가서 보니까 정말 이 어려움을 너무나 멋지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게 보여서 저는 굉장히 루안다라는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좀 감동을 받습니다.
뭐 약간 네. 찡한 그런 게 네. 있군요. 거기 가서 실제로 이제 그 영화에 나오는 밀 콜린스 호텔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영화랑 되게 비슷하게 남아 있었는데 요즘에 아마 리모델링 했는지 리모델링 모르겠는데 했어요. 했어요. 네. 그런 것도 아마 영화 보신 분들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제노사이드 인종학살 기념관이 있어요. 가면 좀 되게 좀 차분해집니다. 진짜. 그렇군요. 지금 뭐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것도 좀 죄송하지만 르완다 하면 르완다 학살 사건이 가장 먼저 그렇죠. 떠오르는 건 뭐 그때 워낙 많이 보도가 됐고 르완다 학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짧게 설명하자면 그 갈등은 되게 옛날에 식민지 때부터 이제 시작했어요. 네. 처음에는 르완다 사람들 되게 다 같이 잘 살았는데, 근데 이제 같이 살면 끈끈하고 막 이런 이제 지배 못 하잖아요. 그 유럽 네. 사람들은. 그래서 그거를 썼던 조약은 이제 divide and rule인데, 그때부터 후투족 그리고 투치족은 조금 차별을 시켰어요. 일부러. 일부러. 네. 그래서 투치족은 조금 더 교육시키고 막 잘 살게 하고 후투족은 조금 더 막 못 살게 하고 신경도 안 쓰고 막 이런 느낌이 조금 만들어서 그래서 서로 이제 반감을 그렇죠, 쌓게 하는. 그렇죠. 64년에 조금 더 갈등이 시작했는데 그때 안 일어났어요. 계속 뭐 잠잠해지다가 94년에 진짜 아주 제대로 팍 시작해서 100일 동안 그날을 지배하기 위해서 일부러 갈등을 그렇죠. 조장하고 그래서 후투족과 투치족이 워낙 사이좋게 잘 살고 있었는데 네. 일부러 차별을 조장해서 갈등을 쌓게 하고 결국은 스스로 터지게 만드는. 그렇죠. 그래서 60년대에 그런 게 좀 시작됐지만 가장 격렬하게 붙었던 게 94년이란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일단 저희가 후투도 얘기하고 투치도 얘기하고 하는데 이 두 종족이라는 게 사실 가공되어서 만들어졌다라는 걸 좀 사전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실제로 후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투치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두 사이에 구분되어진 게 네. 외국인들인 벨기에 사람과 독일 사람들의 식민 지배를 위한 목적으로 구분을 한 거였거든요. 1800년대 네. 그때 1858년에 존 해닝 스피크라는 영국 탐험가가 네. 처음으로 이렇게 빅토리아 호수 쪽으로 와요. 나일강의 수원을 찾아서 이제 탐험을 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1800년대 중반에 와서 깜짝 놀랍니다. 이 루안다 쪽에 사는 사람들, 특히 투치 사람들을 보고 얼굴도 계란형이고 코도 오똑하고 눈도 막 이렇게 총명하고 네. 그런 걸 보면서 자기가 경험한 다른 아프리카 사람들과 뭔가 다르다.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들은 예전에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이 나오는데 네. 그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함이라는 아들이 죄를 짓고 쫓겨나거든요. 네. 근데 그 함의 후손들이 투치들일 것이다. 오. 이런 그 함족 가설이라는 뭐 증명되지 않은 네.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인데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 주장을 하면서 아마 투치 사람들은 이 함의 후손들이 와서 이 아프리카에 있는 본래 사람들과 섞여서 지금은 이제 한 반 정도만 이 핏줄이 남아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매우 우월한 종족이고 네. 조금만 교육시키면 다른 아프리카 종족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자기 책에다 써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서구 사회에 굉장히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졌고 약간 유행처럼 퍼졌군요. 그런 네. 가설들이 상상력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투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귀족적인 풍모를 가지고 있고 뭐 뭔가 다르더라. 그래서 그 얘기를 독일 사람들이 여기 식민화하면서 이제 처음 이렇게 실제로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네. 투치와 후투를 구분을 하는데 후투 사람들은 거의 농업에 종사했고 네. 인구가 거의 85% 정도 많았어요. 그리고 투치 사람들은 목축에 종사를 했고 한 14% 정도. 그런데 이제 목축을 하니까 아무래도 더 부유한 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볼 때도 좀 더 나은 모습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그래서 벨기에인들이 식민 지배를 할 때 투치가 더 소수가 되니까 소수에다가 권력을 몰아주고 이 소수를 이용해서 다수인 후투를 다스리게 합니다. 간접 통치를 이렇게 하는데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정말 잘못한 게 이제 너는 후투 너는 투치 이걸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이 둘이 굉장히 뭐 한 마을에서 같이 살고 결혼도 같이 하고 뭐 언어도 똑같고 문화도 똑같고 구분이 사실 안 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벨기에 사람들이 딱 구분을 해요. 그 구분한 방법이 어떻게 했냐면 눈 크기 재고
코 길이 재고 머리 이런 거 뭐 둘레 맞아요. 재고 코요 해가지고 그게 구분이 됩니까? 그래서 그러게요. 예,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너는 이제 투치 그리고 만약에 소가 한 10마리 있다 그러면 투치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나는 대대로 우리 집은 후투였는데 네네. 갑자기 넌 투치 내가- 해라 하니까 이제 투치가 되고 대대로 우리 집은 뭐 투치였는데 넌 소가 없는데 네가 무슨 투치야 해서 너 이제 후투가 되고 뭐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하프 반반이어도 애매하게 생겼으면 또 다른 걸로 이제 바꿔주고 인종을 창조한 개념이네요. 그렇죠. 네. 소수에게 권력을 몰아주고 그들에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나 뭐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나 이런 것들을 몰아주니까 그들이 이제 후투에 대해서 특권 의식을 갖고 이렇게 지배를 하니까 말씀하셨던 그 디바이드 앤 네. 룰스 후투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이 화를 벨기에 사람한테 푸는 게 아니라 투치한테 푸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그게 항상 핵심이에요. 그렇죠. 네. 내전, 그 내분을 일으키면 이 내분의 불씨가 되는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네. 자기네들끼리 싸우게 되는 그게 어쩔 수 그러니까. 없죠. 그 식민지배 기간이 몇십 년 동안 이어졌고 그동안에 계속 서로 이간질도 시키고 또 복수가 복수를 낳고 하면서 이게 쌓이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벨기에 사람들이 루안다를 독립시킬 때 갑자기 후투한테 모든 정권을 몰아주고 독립을 시켰어요. 후투한테. 예, 그 전까지는 투치한테 모든 특권을 주었었는데 네, 네. 독립하기 직전에 후투에게 추장의 자리나 아니면 지도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어떤 특권 같은 것들을 옮겨놓고 떠났어요. 그때 당시에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벨기에 사람들이 우리 떠나는데 잘해봐라 하고 좀 이렇게 휘젓고 간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엉망을 만들어 놓고 예, 갔다고 해야 그렇지. 되나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투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다가 그 다음에 나갈 때 독립할 때. 동요할 때 이제 나도 이제 복수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후투 사람들이 네. 이제 우리가 정권을 잡았으니 그동안 우리가 당한 거를 그렇죠. 갚아야겠다. 아, 그때 이제 그래서- 소 많으면 이제 투치라고 했잖아요. 소도 뭐 가져가고 막 다 뺏어가고 막 땅 다 뺏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대통령 다 정리하고 부적이나 인종적인 발언을 다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민감하구나. 아마 너 어떤 부적이냐 뭐 어떤 민족이냐 물어보면 안 되고 그렇군요. 그냥 다 한 민족라고 음. 해서 그 이후부터는 그냥 뭐 투치든 후투든 그냥 말을 안 하고 그냥 다 런다 사. 그게 엄청난 신뢰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독립할 때 벨기에 정부가 이렇게 후투 사람들에게 정권을 넘겨주고 떠났다고 했잖아요. 네. 그 후로부터 이제 정권을 잡은 후투 사람들이 계속해서 투치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재산을 뭐 갈취한다거나 뭐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투치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 쟤네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 돼. 쟤들 다 죽여야 돼. 자꾸 이제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가니까 네. 계속해서 투치 사람들이 우간다나 뭐 탄자니아나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난민으로 사는 거죠. 차별받으면서.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폴 카가메입니다. 폴 카가메 네. 대통령이 4살 때 우간다로 도망갔어요. 집이 다 불타버려가지고 4살 때 우간다로 도망가서 그러니까 완전히 어릴 때부터 우간다에서 자란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우간다에서 살면서 투치니 후투니 뭐니 하는 이런 인종 갈등과 이런 거에 대해서 이골이 난 사람이에요. 네. 내가 나중에 크면은 이걸 다 없애버리겠다. 절대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루안다를 이렇게 힘들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를 아주 그냥 어렸을 때부터. 와신 상담을 하면서 쓸개를 빨면서 이렇게 각오를 다진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외부에 있었고 루안다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투치에 대한 이런 탄압이 이어지다가 1994년에 이제 그게 폭발합니다. 그때 이제 외부에서 나갔던 그 폴 카가메 같은 사람들이 네. 반군을 조직해서 루안다를 들어오는 일들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이제 우간다에서 루안다로 들어오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이제 루안다 내부에 있는 후투 정권은 네. 야 봐봐라 쟤네들 자꾸 들어오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투치 사람들 다 쟤네랑 지금 내통하는 간첩들이다. 다 죽여야 된다. 바퀴벌레라고 했습니다. 바퀴벌레라고 하면서 바퀴벌레는 새끼든 알이든 다 죽여야 된다. 또 번식하고 튀어나오니까 어딘가에서. 그래서 이거는 뭐 좋고 나쁘가
뭐 선하고 악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데올로기인 거예요. 얘들은 다 죽어야 돼.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들어가니까 얘는 뭐 착한 투치, 나쁜 투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투치면 다 죽어야 되는 그런 걸 해야 되니까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온 나라가 달려든 거죠. 그렇게 이제 되고 있었는데 외부에서 자꾸 압력을 하니까 평화협정을 했어요. 94년 4월 6일에 그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루안다 키갈리 공항으로 돌아올 때 그게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펑 하면서 이제 비행기가 폭발하면서 네. 이제 대학살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 본격화된 거군요. 네. 네. 그러면서 이때 후투 사람들이 후투 파워라고 했거든요. 그들이 조직한 민병대를 인테라 함웨라고 했는데 네. 비행기가 터지자마자 바로 모든 이 이웃에 있는 투치들을 사전에 다 파악을 해놓고 죽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투치족이 대통령을 암살했다 이제 이러면서 마치 이제, 기다렸다는 네. 듯이 바로바로 공격을 하기 네. 시작했군요. 그러면서 이제 죽이는데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게 무슨 전쟁이 나서 이렇게 6.25 전쟁이라고 하면 전선이 있잖아요. 네, 네. 그 전선에서 군인들끼리 싸우는데 이 루안다 학살은 너무 슬픈 게 전선이 없어요. 이 마을 안에서 마을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을 죽이고 의사가 환자를 죽이고 그렇죠. 목사가 이제 교인들을 죽이고 그래서 제가 2008년도에 처음 루안다 갔을 때 제가 그때 만났던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그 학살 때 10대였어요. 그러니까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제 아주 조심스럽게 살짝 이제 물어보면 네. 너무 상상 초월한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는 어디 마을에 딴 데 갔다가 집에 왔는데 집이 막 불타고 있고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랑 이제 막 잡혀 있는데 그 폭도들이 이 어린 10대니까 어린애를 이제 머리를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이제 강제로 이제 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이제 죽는 모습을. 그러면서 이제 차마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부모가 그 아기가 있으면 네. 아기가 다리 잡고 이렇게 하고 그 벽에다가 던져. 이렇게 뭐 보라고. 그래서 끔찍해요. 기념관에 가서 그런 걸 보면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제 그런. 그 보통 전쟁이 나고 하면 어쨌든 민간인들은 민간대로 뭐 피난 가거나 약간 좀 영역을 구분하는데 이 루안다 사태는 그렇지 않아서 훨씬 더 잔인한 양상. 정말 옆집 그렇죠. 아저씨가 죽이고. 예. 믿을 수 있는 네.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만약에 이제 내가 투치족이라고 한다면 어딘가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도망갈 수도 없는 게 사방에 다 바리케이트로 막아놓고 그러네요. 또 이제 만약에 제가 후투 사람한테 나 좀 숨겨줘라 하면은 나를 숨겨준 이 사람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너 왜 바퀴벌레를 집에 데리고 있냐? 그래서 이제 같이 죽여버리고 하니까 후투 사람들도 도와주고 싶어도 자기가 죽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투치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교회 같은 데 많이 모였어요. 네네. 교회나 이런 데 병원 같은 데 네. 그런 데는 그래도 안전하겠지 싶어서 이제 모였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 사제가 야 여러분 여기서 기다리세요. 안심시키고. 여러분, 예, 안심시키고 데리고 오는 거죠. 애들 내가 모아놨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죽이고. 루안다 사람들 대부분은 기독교거든요. 네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교회 가면은 아무리 죽이고 싶어도 안 죽였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은 교회 가면은 우리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아니었어요. 그 당시는 네, 그냥 폭탄 막 던지고 막 다 막 총 쓰고 아니 잠깐 이렇게 얘기만 건네 듣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그거를 10대, 20대 때 특히 어린 나이에 경험하신 분들은 그때 태어난 지 2개월밖에 없어서 모세님이 그때 태어난 지 2개월밖에 안 됐을 때 네. 그래서 엄마가 말한 대로 그냥 저를 안고 막 도망가고 그리고 막 맨날 큰 소리 들으면 막 자꾸 놀고 그 놀라고 그래서 나중에도 그 학살 끝났을 때 만약에 막 뻥 큰 소리 나오면 자꾸 바로 몸에서 반응을 하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94년 4월 6일 날 시작된 이 학살이 네. 100일 정도 네. 지속이 됐고 그때 인명피해가 추정치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대략 80만에서 100만 명 정도 사망을 했다. 거의 뭐 하루에 10,000명씩 사망을 했다. 이제 너무 좀 안타까운 게 이 학살하는 동안 국제사회에서 이거를 멈추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제노사이드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1948년에 이제 유엔에서 맺은 제노사이드 협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 루안다에서 일어나는 일이 제노사이드냐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게
정의를 내리지 못했어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제노사이드라고 하면 이걸 도우러 가야 되는데 개입해야 되는데. 근데 미국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993년에 소말리아에서 그 유명한 블랙호크 다운 그렇네. 그 미군이 그렇게 굉장히 적극적인 평화 유지 활동을 하다가 미군이 막 죽고 시체가 끌려다니는 게 다 방송이 되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클린턴 정부에서 이런 적극적인 군사 활동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네. 유엔에서 이것이 제노사이드다 아니다라는 거를 정의하는 데만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렸어요. 제노사이드입니다라고 하면 그때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이 만약에 우리는 안 갈게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부담스럽죠. 우리,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건 제노사이드라고 하기가 애매한 것 같은데 그렇죠. 시간만 끌고 하다 보니까 100일이나 흘렀는데 그 사이에 이제 아까 와신 상담하고 있던 폴 카가메와 그 난민 출신 루안다 군인들이 네. 들어온 거죠. 그 시기에. 예,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전쟁이 끝난 거지 이게 어떤 누군가가 이걸 끝내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들어온 그 군인들은 전쟁을 끝낸 영웅으로 지금도 대접받고 있는 거죠. 이제 내전을 끝낸 다음에 새 정부를 세우면서 대통령은 후투 사람을 세우고 자기는 부통령으로 뒤에 있었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도망간 잔당들이 있잖아요. 네. 폴 카가메와 루안다 애국전선이라고 하거든요. 그 반군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여기 있던 사람들이 한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콩고 동부로 도망갔어요. 콩고 쪽으로. 콩고 네. 동부 그리고 이제 부룬디, 탄자니아 이런 데로 주변 나라로 도망을 갔는데 네. 그 사람들이 콩고 동부 지방으로 이제 가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순식간에 거기 몰려드니까 여기도 이제 난장판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거기 가니까 그동안 전쟁 때는 가만히 있던 국제사회가 네. 갑자기 발벗고 나선 거예요. 전 세계 NGO들이 뛰어와서 네. 거기다가 난민 캠프를 차려주고 네. 구호 물자를 갖다 주고 이 불쌍한 사람들, 난민들 도와줘야 된다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구호 물자를 가져오니까 그들 중에 그냥 무서워서 도망친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그 살인, 그 학살의 주동자였던 사람들도 여전히 있었거든요. 네네. 이 난민 캠프 안에서 이 가해자들이 다시 힘을 키운 거예요. 세력이 형성됐군요. 네. 그 와중에. 그 NGO가 구호 물자들을 자기들이 딱 이제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그걸 또 이제 팔아가지고 돈을 벌고 그 안에서 또 이제 여기는 평화로우니까 네네. 젊은 애들 데려다가 전쟁 준비시켜가지고 루안다 다시 들어가고 쳐들어가고 그런 공격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지금이야 뭐 카가메가 대통령이고 오래 하면서 안정됐다고 하지만 네. 그때 당시는 이제 막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하고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렇죠. 정말 뭐 6.25 직후의 한국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언제 뭐 다시 북한에 내려올지 모른다 이런 불안한 그렇죠. 마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콩고 동부에 남아있는 그 세력들이 계속해서 루안다에 들어오고 전쟁을 하려고 하고 하니까 이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 카가메가 굉장히 강하게 나갔습니다. 어떻게 나가요? 굉장히 강하게 나갔습니다. 그 루안다 안에 남아있는 세력들을 다 소탕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콩고를 쳐들어가 버렸어요. 콩고까지. 예. 아예 그냥 뿌리를 없애자 예, 이런 거군요. 콩고에 그냥 쳐들어가서 그로 인해서 1차 콩고 전쟁, 2차 콩고 전쟁까지 발생이 되는데 이거는 사실 너무 복잡하고 네네. 그렇죠. 어려운 얘기라서 네. 일단 루안다 학살 와중에는 이게 제노사이드다 아니다 데피니션. 그래서 약간 죄책감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더 난민촌에 네. 그렇게 엄청나게 지원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런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거죠. 네, 우리가 전쟁일 때 도와줘야 되는데 이제 도와주지 않고 네. 그래서 이 네. 카가메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작다. 루안다는 너무 작기 때문에 전쟁을 밖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콩고의 이런 잔존 세력이 이렇게 루안다에 넘어오지 못하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밖에서 싸우고 있다는 그런 의혹도 있어요. 전선이 만약에 루안다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나라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왜냐면 그 국경 끝에서 끝까지 뭐 하루도 안 걸리니까 차 타고 계속해서 콩고 쪽에 있는 이런 혼란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의혹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어지는 건가요? 지난 6월 말에 르완다하고 콩고 뭐 평화협정을 맺었다고 하는데 이게 다 연결된 얘기인가요? 그때부터 흘러내려와서 지금까지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분쟁이 계속 반복되고 그러다가 그래서 이번에는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던 건가요? 네, 그때 당시 그게 아프리카판 세계대전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들어와서 전쟁을 했는데 그때 거의 뭐 400만, 500만 정도 사망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콩고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민병대들이 되게 많이 생겼습니다.
100개도 넘게 생겼습니다. 콩고에. 네, 콩고 네. 동부에 거의 무정부 상태니까 네. 일단 우리 마을을 지켜야 되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뭐 자경단 같은 거로 시작해서 이게 좀 세력이 커지니까 보니까 여기 광산 같은 게 많이 있는 거예요. 콩고 동부에 금도 있고 주석도 있고 또 이제 자원이. 콜탄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 광산을 차지한 반군들이 세력을 키워서 계속 더 전쟁을 하고 이런 식의 민병대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네. 이 콩고 전쟁 당시에 우간다나 뭐 루안다나 이런 국가에서 온 군대들이 이런 광산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고 하면서 네. 이거를 이제 지금은 적극적으로 안 하는데 뒤에서 도와준다는 의혹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루안다 정부가 도와준다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이제 의심하는 게 이제 M23, 네. M23이라는 그런 이런 무장 단체가 있는데 네. 이들을 통해서 콩고 동부에 이런 광산 같은 거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런 거. 좀 네. 붙이자면 네. 이 M23는 옛날에 그 신빈지 때 이제 아프리카 나눴잖아요, 네. 여러분. 거기서 나눴을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콩고에 넘어가는 루안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넘어간 거예요. 원래 루안다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그때 자로 그 뜻이 이렇게 나눠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넘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콩고도 그 차별을 받고 네. 루안다 사람도 아닌데 콩고 사람도 아닌데 이제 본인이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차별받는 거예요. 막 무슨 일 있으면 죽이고. 근데 어느 순간은 우리가 안 되겠다. 우리 위해서 우리 그 살아야 되니까 네. 그 콩고 정부에서 제발 우리도 콩고 사람이니까 인정해주라. 네네.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약속을 했는데 근데 콩고 정부에 그거를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M23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갈등 나온 거예요. 공식적으로 한마디로 연관성을 부인하긴 하지만 계속 뭔가 연류 의혹이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거군요. 관계가 복잡하네요. 굉장히 복잡하고 지금 말씀하신 건 또 이제 바냐무랭기라는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것도 네. 너무 복잡하고 가지고 있는 뭐 불만, 불평 다 손 들고 말하면 돼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나요? 여기 담당자 누구예요? 이 문제는 알고 있나요? 알고 있으면 문제고 모르고 있으면 더 문제예요. 더 문제고.